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접수된 상담 함께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복역 중이면 돈 받기 힘들까요? 양육비 포기각서 쓴 게 후회돼요. 하루아침에 날아간 투자금, 수리 먼저, 수리 비용 먼저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김배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요. 영화, 드라마, 명화 속 들어있는 그런 법률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전래동화 속에 숨겨진 법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세 작품인데요. 흥부놀부, 춘향전,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전래동화, 정말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또 그 내용을 또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먼저 흥부와 놀부, 이거 뭐 누가 모르겠어 하지만 그 내용 좀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그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유산을 모두 독차지하고 흥부를 내쫓았죠. 그 가난하게 살아가던 흥부는 어느 날 새끼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었고 제비는 보물이 가득한 박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놀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놀부는 당장 제비 다리를 잡아 부러뜨리고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정적 장면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장면이에요. 놀부가 새끼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또 고쳐주는 장면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죠.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자기가 부러뜨렸고 다시 고쳐준 이 부분 어떤 문제 있을까요? 네, 그 놀부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네요.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초래한 행위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그 흥부놀부 속 놀부는 동물보호법 제46조 벌칙조항에 따라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행동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역시 놀부 나쁩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럼 다음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춘향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춘향전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춘향전. 이 그네를 타던 춘향이가 산책을 나온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첫눈에 반해서 백년 가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전근으로 한약으로 떠나게 되는 이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과거 급제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먼 길을 떠나요. 근데 이후 남원의 부임한 탐관오리 이 변학도는 아름다운 춘향이를 잡아들어 수청을 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심창이는 변학도의 온갖 고문에도 정절을 지키고 괘씸죄로 감옥에 투옥이 되는 건데 결정적 장면 부분은 바로 이 춘향이가 감옥에 잡힌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변학도는 수청을 강요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네. 불쌍한 심청이를 감옥에 보내버렸는데 이 부분 당연히 문제 되겠죠, 변호사님? 그럼요. 그 당시 그 변학도는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이었는데요. 변학도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이므로 변학도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것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 감금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변학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바로 마지막 작품 만나보려고 해요. 마지막 전래동화는 선녀와 나무꾼인데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께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옛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고 선녀와 결혼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진 나무꾼은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으로 가서 선녀 옷 중 하나를 숨긴 후 그 선녀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게 되죠. 네,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그러면 결정적 장면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선녀와 나무꾼 결정적 장면입니다. 선녀 옷 하나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녀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죠. 선녀의 옷을 이렇게 숨긴 행위, 법적으로 변호사님 어떤 문제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옷을 일단 훔친 것이죠. 네, 나무꾼이 선녀 옷 하나를 감춘 것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훔쳐서 선녀가 수치심의 연못에서 나올 수 없게 하기도 했는데요. 형법 276조에서는 감금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금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어서 당사자가 감금당한 감정을 느꼈다면 감금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나무꾼이 혼인을 위해서 그 옷을 갈취해가지고 선녀의 자유를 억압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죄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그 형법 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양한 죄가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나무꾼 로맨티스트가 아니라 좀 절도죄, 감금죄, 약취, 유인죄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또 제 이렇게 좀 굉장히 재밌게도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였네요. 지금까지 명화 속에 숨겨진 법률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함께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네, 상담자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제주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이름은 홍명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이렇게 4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네. 노임을 못 받았고, 또 돈을 한 1,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것도 못 받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지금 작년 10월 28일 날 교도소를 갔어요. 네. 형무소에 가서 지금 1년을 형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못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받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 싶어서요. 네,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 밀린 임금 있으신 네. 것 같고요. 네. 그와는 별도로 채무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받을 돈이 있으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돈을 줄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 받을 방법이 좀 막막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배년 변호사님께서 내용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일을 해주신 건가요? 근로를? 저희는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일을 해서 건축
그 목수 일을 대하는 것을 했거든요. 네. 한 4개월, 근 5개월 했는데 그걸 네. 전 노임을 못 받고 네. 또 거기에 대해 제가 이제 공사하는데 그 리더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돈을 또 빌려줬어요. 1,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랬는데 네. 그 사람이 차일차일 미루면서 돈을 안 줘요. 그리고 노임도 나중에 준다고 한 번만에 받아서 준다고 그러던데 원래 건축주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 그 건축주한테 이제 전화를 우리가 나도 노임 안 주길래 물어봤는데 네. 노임을 1억을 줬대요. 그래갖고 다 받아서 그 사람이 다 써버렸는 것 같아요. 뒤늦게 알았죠. 공사 다 끝나는 그 판에. 그래서 그걸 이제 돈을 받을까 하고 기다리면서 계속 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10월 20일경에 작년에 제주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바로 그냥 거기서 형무소로 갔어요. 그래서 형을 살고 있거든요. 1년 형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어떻게 그걸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여기 서귀포에 지금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 집도 알고 다 알거든요. 네. 그 아파트 등기 혹시 떼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아직은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그 형무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아, 네. 그분,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어떤 뭐 개인 사업자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 이제 건설회사 개인 사업자? 건축, 개인 뭐 건축 집을 짓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공사를 많이 했었는 그 전에부터.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이제 지휘 감독 관계 안에서 이제 거기서 근로를 제공하신 거죠? 예. 네. 그렇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단순히 용역 계약만 체결하셨다 그러면은 민사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고용노동부에 지금 진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업주를 먼저 임금체불로 고소나 이제 진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이제 25일 기간 내 보통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임금체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지금 그 고용주는 이제 문제가 처벌이 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이 사용자가 체불임금 확인서를 써주게 되면은 우선 3개월의 임금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먼저 국가에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사소송을 2년 내에 제기를 하셔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판결문을 지금 다시 그 고용노동부에 제시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만 원 이내의 임금은 국가에서 먼저 보전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소액 그 세당금 제도인데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빌려준 돈은 완전히 지금 이제 민사 관계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돈을 빌려간 그 사업주가 그걸 갚을 만한 이제 재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든 뭐 예금이든 이제 책임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이 살던 집이나 이런 걸 등기를 한번 떼보셔서 혹시라도 그 사업주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소유한다면은 그 집에 우선 1,100만 원 가압류를 좀 해두시고, 네, 아니라면 다른 예금 이런 곳에다가 보전 처분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정을 나중에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구치소 또는 교도소 등 이제 교정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거시는 것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 주소를 어떤 교도소를 하든지 아니 원래 뭐 지부를 하시든지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금액도 그렇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간단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급 명령을 먼저 신청을 하시고 부동산 확인하셔서 부동산에 이 있다면 먼저 가압류를 해두시고 지급 명령 확정 받으신 다음에 그 확정 판결로 부동산의 압류 또 경매 이런 절차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없으실까요, 상담자님? 예,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수감이 끝나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수감 중에도 똑같이 예. 채권 관계는 민사적인 관계에서는 여전히 그냥 뭐 밖에 있으나 지금 구속돼 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예. 얼마든지 제기를 하실 수 있고 뭐 구치소에 쪽으로 그 사람한테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만 거주하는 곳만 그냥 교정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똑같이 법률적인 처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담자님. 상담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변호사님 두 가지 쟁점 알아봤죠. 이제 밀린 네. 임금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빌려주신도 못 받으신 부분도 알아봤는데 사실 이걸 줄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다고 하니까 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님께서 꼼꼼히 짚어주셨는데 해결 방안 다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채무자가 이제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나중에 형기를 마치고 끝나야 무슨 이제 민사적인 처리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관계는 이 사람이 채무자가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도 진행되기 때문에 된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서 교도소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민사적인 어떤 소송 절차나 이런 것들은 꼭 지금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근로 관계를 이제 제공을 하거나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유심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경우 받지 못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일정 한도에서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에서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15살이 된 딸이 있는데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 전 순수하고 성실했던 남편은 결혼 후 태도가 돌변했죠. 홍수로 장만해온 것이 너무 적다. 왜 친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느냐를 시작으로 사사건건 돈 문제를 입에 달고 살았고 제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느라 학원 강사 일을 잠시 쉴 때도 빨리 나가서 돈을 벌라며 폭언을 쏟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직은 손찌검에서 도구를 이용하는 듯 폭력의 수단은 바뀌어갔고 저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직장 없이 가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편은 그나마 경제활동을 하는 저를 놓아주기 싫었던지 이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정폭력 앞에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조차 사치였기에 저는 빠른 이혼을 원했죠. 결국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이혼을 해준다는 부당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와 살게 되었지만 얼마 전 제 건강이 악화돼 학원 강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요.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양육비를 보태준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저처럼 양육비 포기각서를 쓴 경우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사연인데 사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변호사님? 이렇게 폭행으로 인한 이혼도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혼 사건을 뭐 꽤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폭행 부부는 이혼하는 부부 안에서 굉장히 빈발하는 여전히 빈발하는 이제 이혼 사유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그 결혼 문화가 과거보다는 많이 좀 사라지면서 전체적인 가정 폭력은 아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또 권리 의식이 강화되면서 신고 건수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가정폭력 특례법이 매년 조금씩 강화되고 또 개정되고 있는 것도 여전히 가정폭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양육비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양육비는 그 이혼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권리인 건데 사실 이혼한 그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혼이 워낙 급하시다 보니까 좀 성급하게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쓰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요구하다 보니 이혼을 하시고 싶으시니까 좀 급하다 보니 덜컥 각서 써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쓰는 경우도 변호사님 자주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에 대한 그 부양 의무는 혼인 관계와 무관한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그 부양 의무는 완전히 별개인 것인데 이혼한다고 해서 그 부양 의무까지 저버리려고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혼하면 아예 대놓고 양육비를 못 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경제적으로 이제 혼자 독립하면서 아이 양육까지 이제 부담을 하시는 것이 다소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양육비 부분은 이혼을 상대방이 포기를 요구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꼭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이 아이에게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강도 악화되셨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일을 그만두시게 되니까 당장 생계가 정말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양육비 포기 각서까지 쓰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이와의 좀 기본적인 경제 생활을 누리시는 게 좀 낙막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해도 이제 이 추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다들 그 이혼하실 때 양육비를 얼마로 정하시면 끝까지 이 양육비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혼 당시 정하는 양육비는 앞으로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사정 변경이 생긴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 당시와는 다른 결정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뭐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든지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그 비양육자의 우리 자녀는 양육자가 실제로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어떤 변동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사실 누릴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함에 따라서 법원에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그 양육비의 증감 또는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 분과 같이 그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를 했으나 경제적으로는 현재 지금 혼자서 양육비를 감당하실 수 없는 사정이 됐잖아요. 이것도 양육자에게 지금 경제적인 사정 변경이 생긴 건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이런 내용들을 법원에 제출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다시 받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금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다고 하니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혹시
과거에 지금까지 지금 양육비를 못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양육비 청구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과거 양육비는 지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저희 보통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놓고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양육비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 당시 양육비를 아예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못 받으시는 것들을 이제 와서 다시 청구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금액을 일정 부분 정하지 않은 금액들을 지금 와서 청구하시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지급을 못 받으시더라도 일단 양육비를 얼마라도 정하시는 것이 나중에 한 번에 청구하실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겠죠. 그럼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양육비를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어떻게 좀 특수한 상황, 양육비 포기각서를 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양육비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충분히 청구는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실제로 통계적으로 지금 뭐 요즘에 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든지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여전히 50%가 안 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과거 양육비로 일시에 모두 다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운전면허까지 정지를 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제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양육비는 자녀들의 복리와 직접되어 있고 그렇죠. 자녀들의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간에 이제 남남이 되었다고 해도 아이에 대한 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양육비 좀 밀리시는 일 없이 잘 지급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 양육비 포기각서 쓰셔서 좀 막막하신 상황이었는데, 이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변화된 사정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그 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법적 도움 받으셔가지고 잘 좀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지인으로부터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암호화폐 전자지갑 서비스를 운영했는데요. 전자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만 해두면 매일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에 넣어봤더니 실제로 매일 투자 원금의 0.3% 정도 암호화폐가 전자지갑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 재산에 투자했죠. 문제는 회사가 내세운 다단계 마케팅이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고, 저는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지인들은 또 다른 지인들에게 투자를 추천해 제 밑에 매칭된 하위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늘어갔죠. 그러던 중 사전 예고 없이 전자지갑이 먹통이 되었고, 저는 물론이고 하위 투자자들 모두 하루아침에 투자금 전액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하위 투자자들은 제가 업체 운영진과 공범이라며 저를 사기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도 수억 원 피해를 봤는데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연들 요즘 뉴스에서 너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아주 높은 투자 이율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실체가 없고 사기와 가까운 것들, 사기인 것들 너무 많아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자신의 이제 자산 운용사라고 속이고요. 고령의 그런 초보 투자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코인 투자 사기 정말 기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코인 투자가 이제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암호화폐는 이제 주식과 달리 변동폭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폭등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려서 암호화폐 투자를 가장한 투자 사기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다단계 사기가 주로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 판매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아이템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이 다단계 사기의 대부분이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을 노리고 있는 그런 투자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 창출을 보장하고 새로운 투자 유치 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다단계 그 판매는 우리가 그 다단계 판매를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시는데요. 그 주로 이게 회원이 소비자에게 어떤 사업 기회를 소개해서 내 밑에 그 후원 판매원으로 등록을 시키고 또 그 판매원이 자신의 밑에 또 다른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만들어서 등록을 시키면 형성되는 조직을 다단계 판매라고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하위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투자 유치 수익을 받는 구조라면 이건 역시 다단계 판매의 하나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수익이 투자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투자를 해서 다른 어떤 사업으로 수익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위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 즉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나눠 받는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의 이제 사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투자 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폰지 사기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투자의 실제로 어떤 기업이나 가치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이 제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선행 투자자의 이득금을 다음 그렇죠. 후발 투자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형태. 네. 사실 이게 돌아가다 보면 결국 투자금도 원금도 모두 못 지급하는 그 맞습니다.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네. 이 사기사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유사한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속이고자 한 의도는 없으신 걸로 저희가 봐드리고 네. 싶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네, 그 다단계 이제 구조에서 상위 조직들은 대부분 이제 공모 관계에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에 어떤 실체가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금을 결과적으로는 수익으로 나누는 구조라는 것을 상부 구조에서는 대체로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하위 조직에서 나도 이제 투자를 하고 말 그대로 그 회사에서 설명한 내용을 믿고 나도 지인들한테 하위 투자자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사기였다.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제일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지금 우리 상담자 같은 이런 하위 투자자가 이 사업의 내용이 실제로 실체가 없는 기망행위, 즉 사기였는지를 알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알았는지 또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기죄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단계 투자 사기 유형에서 좀 가장 좀 안타까운 점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좀 혼재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 역시도 피해자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그런 구조. 결국 내가 좀 더 이득금을 올리려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게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후발주자들에게는 내가 또 가해자가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서로 이게 맞물리면서 섣불리 어떤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서로 같은 피해자면서 서로를 또 헛뜯고 싸우는, 오히려 정말 잘못한 사람은 딴 데 있는데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보다 보니까 네. 이런 사기 사건들이 정말 소액 투자자들에게만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사기죄뿐만이 아니라 유사 수신 규제법 위반과 방문 판매업법 위반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각각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유사수신 행위가 이제 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 분들 국민들이 잘 사실 유사수신 행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인허가가 없거나 등록 또는 이제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것을 이제 유사수신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사수신 행위는 법으로서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사수신 행위의 처벌 대상은 지급 채무를 부담해서 신용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 사실관계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서 돈을 지급받아서 내가 나중에 투자 수익을 어떻게 돌려주겠다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단계 투자 사기에서도 투자 수익을 약속한 주체가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모집 수수료만 받은 어떤 그 중간 단계 모집원들은 통상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어서 이제 방문 판매법 또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방문 판매법의 경우에는 방문 판매법에서는 우리 흔히 뭐 약칭으로 방판법이라고 하는데 그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판매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신고 등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기면 이제 처벌이 되죠. 이 법에서는 판매 대상을 용역 또는 재화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다단계 투자 사기에서 여러 번째 판단이 좀 됐습니다. 방문 판매법에 이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법원의 입장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방문 판매법에서 규제하는 어떤 다단계 판매의 대상은 용역 또는 재화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암호화폐가 여기서 얘기하는 재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논란이 여러 번 됐었고 현재까지 법원에서는 암호화폐는 방문 판매법에서 어떤 규제하는 재화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제 경우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판매는 방문 판매법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하루 아침에 거래소가 폐쇄돼서 수억을 잃은 것도 모자라 공범으로 몰려서 지인들에게까지 고소를 당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데요. 설상가상 지금 투자한 돈도 본인이 모두 잃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상담자님께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투자금 회수도 문제지만 당장 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거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저도 지금 동일한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이 고발을 당하신 고소를 지인들로부터 당하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의 설득당해서 투자를 하신 이제 피해자인 경우는 대부분이 많고 또 이렇게 나로 인해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사기로 밝혀지면 결과적으로 나로 인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나에게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은 이 법률적인 어떤 행동 필요한 것들을 모두 네가 그러면은 나 대신 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께서는 내가 상부 조직과는 어떠한 공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또 상담자 본인의 피해를 또 회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그 회사 또는 그 상부 조직원들에 대해서 고소 등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무래도 내 하위 투자자보다는 내가 상위 투자와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 또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책임지산을 좀 보존하실 것이 있다라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하셔가지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 처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신데 잘 좀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결국 이 사기죄 가장 좋은 예방책은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이 수법이 교묘하고 피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잘 꼼꼼히 항상 알아보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교양 수업 시간에 책상에 앉다가 다른 학생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못 보고 자판기 커피를 올려놨다가 액정에 커피를 쏟았어요. 제가 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다음날 액정 수리 비용 20만 원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접 수리하시고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면 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며칠 뒤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으니 저보고 돈부터 보내라고 합니다. 서로 주장만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떤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나요? 또 만약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줬는데 영수증을 안 보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군요.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의도치 않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분쟁 정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정말 우연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이런 갈등이나 분쟁으로 소송까지 생기는 부분,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는 경우 종종 있죠, 변호사님? 네, 가급적이면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의도치 아니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 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례와 같은 일들은 사실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안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영수증 먼저 보내라. 너가 계산하고 영수증을 보내면 내가 주겠다. 아니다. 너가 먼저 돈을 줘야지 고칠 수 있다. 양쪽 입장이 다 어떤 부분인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남에게 타인에게 이제 피해를 이제 입히신 분은 결과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는 손해를 당한 사람이 이제 입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당한 것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지금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가서 수리비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하면 우리 상담자께서 그것을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먼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내가 영수증을 보내줄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지금 옥신각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우리 실무적으로는 먼저 그 피해자가 이 수리에 대한 이제 견적을 받아서 또 우리 뭐 어떤 수리센터나 또 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금액에 저희가 보통 합의를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는 보통 먼저 이제 피해자가 견적을 받아서 이제 보내주시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따라서 수리비를 좀 견적을 좀 받아서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요. 수리비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가 정신적 고통도 있었다. 그리고 불편함과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더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 부분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손해배상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해를 법률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또 정신적 손해, 이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는데요. 적극적 손해라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직접 비용이 지출되거나 혹은 이익이 감소되는 손해를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소극적 손해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장래에 내가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얻지 못한 어떤 소득, 어떤 이익, 그것을 소극적 손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 정신적 손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얻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불편함과 수고로움,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될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불편함, 수고로움,
이런 것들은 다분히 좀 정신적인 어떤 손해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손해를 세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불편함과 수고로움은 정신적 손해에 해당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일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럴 때요, 적절한 손해배상 비용을 정하는 변호사님 기준이랄까?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수리비의 경우는 그 서비스 센터 또는 이제 수리센터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견적서 또는 영수증들을 이제 근거로 하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다툼이 없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손해, 여기서 주장하시는 불편함이나 수고로움 등은 다분히 좀 이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일단 아무래도 양자께서 두 분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재량껏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그 수리비가 2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몇만 원 정도를 아마 더해서 좀 같이 합의를 보시는 게 아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만약 지금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네. 고의로 만약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를 하면은 우리 형법에서 정하는 그 재물 손괴죄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형사처벌의 문제는 되지가 않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실로 실제로 과실로 지금 남의 지금 재물을 갖다가 이제 네.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고의범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의 문제는 되지 않고 네. 상대방이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가 얘기한 대로 달라는 대로 수리 비용을 물어줬는데 계속 영수증을 안 보내면요. 그런 경우엔 역으로 그럼 이번에는 상담자님께서 뭔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비용을 그래서 그분이 견적서를 줘서 내가 이제 비용을 줬는데 실제로 그 비용을 지출한 내역 영수증을 안 보낸다. 네. 자, 이런 경우 내가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상담자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견적서대로 비용을 보냈다면 상대방이 영수증을 꼭 보내야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지급받은 손해금으로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이겠죠. 따라서 내가 손해배상을 하면 됐지 반드시 그 돈으로 그 기기를 수리를 해라. 이것을 이제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안 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다른 법적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지식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건으로 소송까지 간다거나 한다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 발생할 네. 수 있잖아요. 네. 좀 대화를 통해서 또 연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잘 해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거란 네.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서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들 다시 한번 정리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쨌든 뭐 과실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것을 이제 배상해 주셔야 될 이제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 많이 가입을 하셔서 이런저런 보험에 보통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담자분이 그 보험을 가입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약관에 따라서 아마 이런 경우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오늘 사안과 같은 업무 처리는 견적서를 먼저 달라고 하셔서 그 금액을 먼저 보내주시고, 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서비스 센터를 같이 한번 방문하시거나 수리업체를 같이 방문하셔서 처리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수 있겠습니다. 또 정신적인 손해를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리비에 그 금액을 좀 더 얹어서
지급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의견차 좀 좁히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owshow.lowtv.kr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